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조선의 대외 관계 쭉 살펴볼게요. 일단 조선 건국된 상황에서부터 외란에서부터 호란까지 진행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전체 그 출제된 문제 중에서 일단 내용 자체가 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앞서 우리가 봤던 일반적인 정치사에 비해서 비중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일단 첫 번째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2세기 초반에 이제 대외 관계 쪽을 주목을 해요.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 국가들에 대한 정책이 확연하게 달랐는데 이걸 그냥 뭐 친선이다, 적대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4대 교린이라고 불러주죠. 4대 정책은 이제 명나라에 대한 정책인데 조심하실 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명나라에 대해서 처음부터 4대 정책을 펼쳤던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태조 때만 하더라도 정도전이 있을 때이기 때문에 요동정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외교 관계가 조금 껄끄러웠다가 태종 시기 때 정도전이 제거되었죠. 그래서 명나라와 친선 관계를 맺었었고, 그리고 이 4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그 굴욕적인 의미로 해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적이며 실리적인 외교예요. 그 대표적인 게 명나라 같은 경우는 주변 국가와 무역을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송나라와는 좀 다른 양상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조선이 사신을 보내고 조공물품을 보낸다라는 것은 단순히 받들어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그 조공에 대한 대가로 회사품이 나오게 되고 이런 답례품을 통해서 서로 간의 교육을 하게 되었다라고 의미할 수도 있는 거겠죠. 거기다 또 정치적 안정까지 있는 거고요. 자, 여진과 외에 대해서는요. 강원 양면책을 동시에 씁니다. 구분을 좀 하셔야 되겠죠. 먼저 여진이 귀순을 원한다. 그럼 받아들여요. 관직도 주고 토지도 줍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필요한 게 이제 농산물이라든지 농기구였기 때문에 국경 지역에 이제 무역소를 설치하고요. 무역을 했어요. 이 무역소가 설치되어 있던 게 이제 경성. 우리가 경성이라고 그러면 이제 한양을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함경도 지역이고요. 또 경원. 함경도의 경성 경원 지역에 이제 무역소를 설치하였더라. 자, 반면에 그들이 우리 땅을 넘봤을 시에는 우리도 강경책 들어가는데 그래서 결국 세종 시기 때요. 4군 6친 개척해서 우리 땅 영토 넓혀 나간 거죠. 자, 지도로 확인 들어갑니다. 4군이라고 하면요. 여기가 지금 백두산이니까 백두산에서 왼쪽 쪽 가주시면 돼요. 여기가 바로 4군. 최윤덕이 군대 이끌고 가서 차지했다. 자, 이를 통해서 압록강 지금 끄트머리까지 우리 땅이 된 거죠. 반면에 이제 김종서 같은 경우는요. 오른쪽 갑니다. 이적 개척했네요. 그리고 6개의 진지를 구축한 거예요. 이게 바로 육진. 4군 6진 되셨습니까? 그리고 두만강 끄트머리까지 우리 영토 이어가게 되더이더라. 자, 뿐만 아니라 이렇게 4군 6진 개척하고 난 다음에요. 그 땅에다가 남부지방 사람들을 내려가게 올라가서 살게 합니다. 이걸 바로 이제 사민정책이라고 불러주고 또 하나는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상피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은 관리를 임명을 안 했었어요. 그렇죠? 여기는 예외 지역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토관제라고 해가지고요. 지역의 토호들을 지방관으로 임명을 해서 그들을 통해서 운영하게끔 하더라. 단, 이 토관들 같은 경우는 5품 이상은 올라가지 못하더라. 자, 그런데 이 세종시기 때 시행됐던 이 토관제를요, 폐지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죠. 그가 바로 누구냐면요. 세조예요, 세조. 그랬더니 이들 저게 당연히 토호들이 반발했겠죠. 그래서 세조 말년에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시해인난입니다. 자, 그 다음 류큐, 시암, 자바와도 교류를 했는데 류큐라고 하면 오키나와고요. 시암은 태국, 자바라고 하면 인도네시아. 이게 뭘 줬냐? 봤더니 류큐 같은 경우는 이제 불경, 유교, 경전, 범종 등을 주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건 여러분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자, 문제는요, 여기죠. 바로 이제 일본과의 관계가 됩니다. 워낙 사건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외우시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기본 중심 축은 뭐냐면요. 일본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외교적 갈등입니다. 일단 세종시기 때는 쓰시마섬을 토벌을 해서요. 그들의 세력을 좀 많이 눌러냈어요. 이때 쓰시마섬을 토벌했던 건 박이 아니죠. 박이는 고려 말이고요. 여기는 이종무입니다. 사람 이름 조심하시고 난 다음에 자, 그랬더니 일본에서 다시는 침략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 그래서 세계의 항구를 열어줍니다. 이게 바로 삼포. 얘기해 주세요. 삼포라고 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부산포,
염포, 제포. 부산포, 염포, 제포. 부산, 울산, 아니요. 부산, 원산, 인천. 부산, 원산, 인천 하면 강화도 조약 때 개항했던 세 개의 항구고요. 여기는 부산포, 염포가 울산이고요. 제포는 진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 약조를 체결을 해가지고 무슨 약조가 나왔을 때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그들이 끌고 올 수 있는 배, 세견선, 그들이 사가지고 갈 수 있는 곡식. 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배들을 끌고 올 수 있는지, 곡식을 얼마나 사가지고 갈 수 있는지 그 양을 인 건데 계약조 때는 50척에다가요 200석의 쌀을 교류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더라. 자, 그런데 이제 중종 시기 때요 삼포 외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삼포 폐쇄시켜버렸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삼포 폐쇄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때를 계기로 해서 비변사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사량진 외변 때는 다시 교역 중단을 했고요. 명종 시기 때 교역을 재개했다가 을묘 외변 시기 때가 되면은요, 아예 이제 교역 자체를 중단시켜버려요. 얼마나 오래까지? 임진왜란 터질 때까지 거의 40년간 교역을 중단해버립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서 비변사의 성격도 달라지는데 중종 때는 비변사가 군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임시기구였던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삼포회란 진압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해체를 하는 거예요. 네, 을묘외변 같은 경우는 비변사를 아예 뭐 했다? 상설화시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임진왜란 터지면서는 비변사가 상설기구이면서 군사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논하는 기구로 더욱더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군사조직에서 우리 지난번에 봤습니다. 제승방략체제 기억나세요? 그 제승방략체제로 바꿨던 것이 바로 이때예요. 일본의 대규모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제승방략체제로 갔다가 외란 터지면 다시 진관체제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조 시기 때는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근데 선조 시기 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끝까지 일본이랑 교류를 안 했느냐? 아니에요. 통신사 파견하면서 선조 말에 교역을 재개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광해군 시기가 되면 부산포를 개항하면서요. 그들과 교역 들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기유약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약조에서 가장 핵심은 개해약조랑 기유약조가 되겠고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삼포회란 특히 을묘외변 이 두 가지를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자, 그럼 가볼게요. 551번은 이건 여러분 좀 간단하니까 넘어가고요. 552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냐는 것은 1번 명나라와는 태종 이후부터 관계가 개선된 거죠. 두 번째 세종 때 4군 6진 그래서 국경선 확정 맞죠. 3번에서 여진족 토벌까지는 좋았는데 토벌 위주라는 단어가 틀린 거예요. 토벌도 들어갔지만 회유책도 같이 있었습니다. 답이 그래서 3번이고요. 4번에서요. 외국 약태 그래서 화약무기 개발 되셨어요. 그래서 최무선의 아들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활약을 하게 되는 거죠. 5번에서 류큐, 불경, 유고경전, 범종 등을 전해주었다도 맞고요. 553번 거기 1번에서 임진왜란이 끝난 뒤 일본의 독국가와 막부의 강화 요청을 받아들여서 국교를 재개하였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통신사 파견. 그러니까 통신사는 두 나라 간에 다시 외교 관계를 맺는 건데 우린 또 전쟁 끝나고 난데 우리는 안 보려고 했는데 일본이 계속 요구를 해서 뭐 이런 뉘앙스를 풍기죠. 자, 두 번째 조선 초 일본인들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삼포 세계 항구 열어준 거 맞고요. 세종, 이종무, 쓰시마 맞고 4번에서 17세기 초부터 일본에 개항할 때까지 정기적으로 통신사를 파견하였다 이렇게 하는데 자, 우리가 일본에 항구를 개방한 건 이제 고종식인 거죠. 1876년이 되겠는데요. 이들과의 교류가요. 중간에 언제 끊겼냐면 19세기 초반에 끊겼어요. 이미 끊겨버렸습니다. 되셨어요. 일본에서 이제 내부적 반발도 컸었고요. 그래서 끊겨져서 우리는 일본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운요 사건이랑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본에 개항할 때까지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자, 554번 국제관계 옳은 것은 1번 임신약조가 나왔어요.
여러분 임신약조라고 하면요. 산포회란이랑 사량진 외변 사이 있죠. 이때가 임신약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산포회란으로 산포를 폐쇄시켰더니 다시는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다. 요구해서 다시 임신약조 체결을 했다. 당연히 개의 약조보다 양 자체가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세견성 같은 경우는 25척, 세사미두 같은 경우는 100석으로 줄여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량진 외변을 일으키네요. 다시 교육 중단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또 쳐들어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미 약조를 다시 또 체결을 했더니 을묘 외변을 일으켰네요. 그래서 아예 문 닫아버린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제 임신 약조까지는 외우시는데 이게 이제 정말 몇 석까지 외우기 좀 힘들어요. 그렇죠? 자, 이럴 때는 조금 내버려 두세요. 이게 원래는 이제 25척인 거죠? 전부 이게 반으로 딱 줄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25척인지 50척인지 헷갈릴 테니까 좀 냅두시고요. 두 번째, 조선은 부산포, 연포, 제포를 열었는데 이거는 남해랑 동해 쪽입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서해안이라고 한다면 부산, 원산, 인천, 강화도 조약과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틀린 거고요. 3번에선 박위가 틀린 거죠. 4번에서 사량진 외변 이후 체결된 정미 약조는 외인가의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였다. 하지만 거기도 반발해서 을묘 외변이 일어났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에서 산포회란 이후 비변사가 강화되어 상설기구화되었습니다. 상설기구화라고 하면 을묘 외변. 일단 요거 조심하셨죠? 그쵸? 그래서 이런 4번 같은 경우는 이게 정미 약조 때 그래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걸 달달 외우시기보다는 연속적인 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그들과의 교육 규모가 더욱더 줄어들었겠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솔직히 이런 2008년도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암기 문제였죠. 특히나 지금 여기서 25척으로 줄어든 거.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그 이후로 계속 이제 25척 그 정도 규모입니다. 그래서 50척 간 건 이때예요. 그걸로 또 풀 수도 있고요. 자, 이번에는 554번인데요. 이건 지금 뭘 짚어보고자 하는 거냐면 비변사입니다. 비변사. 비변사는 물론 조선 후기 때 가장 핵심적인 정치 조직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등장했던 것 자체가 이 시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면 중종 시기 때 비변사 만들었어요. 명종 때 을묘 외반 거치면서 비변사를 상설화시켰어요. 그러다가 선조 시기 때 임진왜란 치면서 비변사가 일단 상설화된 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전쟁하면서 의정부 6조가 아니라 이곳에서 정치를 논했었고, 또 하나는 원래 비변사라고 하는 건 외란과 외변을 거치면서 국방 문제였는데 국방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전반의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되더라 이거죠. 군사 문제를 위해서 만들었다. 아예 상설화 기구로 만들었다. 아예 모든 업무를 담당하더라. 자, 근데 이제 비변사 같은 것의 주제 조선 후기 때는 의정부 6조를 밀어내고 가장 정체 중심이 되는데 여기 관원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물론 인원은 대단히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한 3, 40명 이상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변사 재상이라고 해서 국경지대에서 활약했었던 군사 전문가들 있죠? 그들. 그리고 전현직 정승, 노하우 많겠죠? 판서, 참판, 장관과 차관이 되겠는데 단 6조 모두가 아니라 공조는 제외. 또 조선 후기 군대 하면 오군영 나오겠죠? 오군영 대장도 들어갈 것이고요. 강화 유수도 들어갈 것이고 홍문관 대작도 들어갑니다. 아니 홍문관 대작이 또 여기에 왜요? 학자라고 해서 유학책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병서 같은 것도 읽을 테니까 이제 그들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결국 이로 인해서 의정부와 6조에 모여서 회의할 일이 별로 없어지는 거죠. 비변사에서 다 논하게 되니까. 더 나아가서 조선의 관원들이 여기서 결정하다 보면 왕권이 아무래도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555번 문제 같은 경우도요. 서울시 문제였는데요. 참, 답 2번이죠. 공조 빠져야 된다. 이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본다면 이거는 이제 1, 2급 볼 때 하는 거지 3, 4급에선 필요하지도 않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공무원 시험이 조금 까다롭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기억해 두실 수밖에 없고요. 557번입니다. 이 기구 그랬는데 요즘 이 기구가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모두 취급합니다. 의정부는 한낱 이름만 지니고 있고 6조는 할 일을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범위를 이제 줄여가 보면 일단 조선이라는 건 알 수 있겠죠. 근데 조선 안에서도 의정부 6조 1을 대체했다. 그럼 적어도 3, 4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변사를 떠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변사와 관련돼서 자주 언급되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1번 명종 때 을묘외변을 계기로 해서 처음 만들어졌다는 아니죠. 을묘외변 이후로 상설화시킨 겁니다. 처음은 삼포외란입니다. 그래서 1번인 거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언제 없어지냐면 흥선대원 시기 때 없어져요. 그럼 흥선대원 바로 전 시기인가? 세도정치인 거죠. 세도정치 때 가장 최고의 정치기구였던 거고. 자, 그 다음에 공조판서를 제외한 판서 등 주요 관직자가 참여하는 합자기구이더라. 맞죠? 그 다음 고종 때 흥선대원에 의해서 사실상 폐지된 것도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디를 볼 것이냐? 558번 쪽 볼게요. 558번을 보시려면 외란 쪽 정리합시다. 오케이. 자, 일단 임진왜란 같은 경우는요. 지금까지 정말 출제된 문제가 별로 없어요. 긁어 모아도 진짜 문제가 없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전쟁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막 순서별 같은 거 나오면 좀 많이 곤란해지잖아요. 그것만 잘 피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외란 전 조선의 상황을 좀 보셔야 될 텐데, 조선이 15세기 때 제도 마련했고요. 16세기 중엽부터요. 그런 제도가 막 흔들려요. 뭐 조세제도, 그러니까 조세 공남력 모두가 다 이제 흔들리는데 군역제도도 물론해지더라. 그래서 이 시기 때 방군 수포제. 군대 가야 되는데 군포 내고 군대 안 간다라든지 아니면 아예 나 대신 다른 사람을 세워놓고 나는 돈으로 그냥 땜빵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또 붕당 간 대립이 선조 시기 때 또 이것도 대립이 커졌죠. 선조 시기 붕당하면 뭐밖에 없습니까? 동인과 서인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서인과 동인에서 각각 대표를 보내서 일본에 갔다 왔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전쟁이 터졌잖아요. 근데 그들간에 합의도 안 되는 거예요. 대립 문제도 있었고, 또 명종 시기 때는 임꺽전의 난이라고 해서 또 조선 전기 최대도 난이 일어나기도 하죠. 반면에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전국시대가 통일되면서 나라가 안정을 추구하게 되더라. 자, 그리고 이제 전쟁 때 뭐 이순신이 활약하고 쭉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 비변사에서 이제 나라의 중대사를 논의하게 돼요. 의정부와 육조, 왕권 약해질 수밖에 없더라. 항상 나오죠? 그리고 전쟁을 치르면서 군대 개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앙군으로서 5위제가 아니라 이제 뭐가 나옵니까? 5군형이 나오는데 그 5군형의 시작이 바로 훈련도감이죠. 자, 정리 들어갑니다. 5군형이라, 훈련도감이라고 하면 포수, 사수, 살수라고 해가지고요. 총 쏘는 사람, 활 쏘는 사람, 칼 다루는 사람, 삼수병 제도로 이루어져 있고, 이거보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중앙군은 원래 농민군이었던 정군 위주로 굴러갔잖아요. 근데 이들은 직업군인이에요. 농민군이 아니라 직업군인이고 이들 같은 경우는 군인을 모집한 겁니다. 모병이에요. 되셨어요? 그리고 매달 쌀을 주더라. 훈련도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지방군은 이제 소국군 체제를 개편을 했었죠. 양반에서부터 노비까지.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전쟁 치르면서 무엇으로 다시 돌아갔냐면 재승망약 포기하고요. 진간 체제로 복구하더이더라. 군사 변화했었고요. 자, 사람들 많이 죽었고 잡혀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잡혀간 사람들 데려오기 위해서요. 유정 스님을 비롯해서요. 새 환사 보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통신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뭐 그래서 이제 또 납속책, 공명첩 이런 얘기 나오면서 신문지 흔들린 거 조선 후기 때 다룰 거고요. 문화재 피해 많죠. 이때 문화재 구분하셔야 돼요. 경복궁, 우리 백성들이 도망가는 선조 열받아서 불 질러버린 겁니다. 불국사 이때 불탔고요. 사고, 4군데 중에서요. 딱 한 군데 남았어요. 전주 사고. 그 지역 양반들이 자기 노비, 몸종 다 데리고 해가지고 결국 이거 전주 사고에 있는 그 실록본 지켜냈다라 했었죠. 그래서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안 되겠다 그래서 5군데에다 이거 다시 만들었어요. 주로 이제 태백산,
정족산 이런 식으로 산에다 많이 뒀었습니다. 자, 도공과 유학자 많이 끌려갔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에서 명나라 쇠퇴하고 여진족이 성장하면서 그들이 후금을 건국하더라. 됐죠? 자, 그래서 558번 다음 내용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사실이 임진왜란때 나타나게 된 직접적 배경 그랬는데요. 두 번째 줄. 일본의 수군 10만여 명이 또 서해로 올 것입니다. 그런데 맨 밑에 줄. 그 형세가 외로워서 감히 다시는 전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서해로 진격할 왜군들이 결국 서해로 못 갔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수륙 병진 작전. 육군은 이런 식으로 치고 올라가고 해군은 보급품을 전달해주는 방식을 펼치려고 했었는데 바다에서 이순신이 막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된 거죠. 답이 그래서 1번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서해로 진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더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가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558번에서요,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명나라 군대가 이제 파병이 됐잖아요. 명군의 파병도 될 수도 있습니다. 평양서까지 차지하고 더 올라가려고 했는데 명군이 들어오면서 그들이 더 이상 진격 못하고 회군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 거기 3번에서 명과 일본 사이 휴전회담이 전개되었다라고 하는 건 그 이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의 활약이 들어가도 괜찮고 명군의 파병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에서 각지에서 의병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예, 물론 의병들의 활약이 대단히 컸던 것도 맞습니다만 여기서 계속 평양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순신의 활약과 명군의 활약 이런 것들 넣어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559번 임진왜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하는 것은 자, 그랬는데요. 거기서 전쟁 후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새로운 막부를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는 외란 전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게 지금 하나가 틀린 거고요. 그럼 도쿠가와 이에야스로 바꿔주세요. 자, 2번에서는 전쟁 터졌으니까 당연히 주요한 문서들이 사라진 건 맞을 것이고요. 3번 여진족 후금 맞고 4번에서 임진왜란 중에 최초의 의병장은 곽재우입니다. 5번에서 황룡사 구축 목탑은 우리 몽골과의 싸움이니까 그거 빼주시고요. 좀 꼼꼼하게 물어볼까 싶어서 넣어봤어요. 자, 이번엔 이제 561번 조선 통신사와 관련된 문제를 2개만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원사라고 해가지고 했었는데요. 나중에 통신사로 이어지죠. 자, 그러면 기억 울릉도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받고 돌아왔다라고 했는데 이건 여러분들 안용복이라고 하는 조선 숙종시기 어부를 말합니다. 통신사는 우리 영토 문제가 아니라요. 문화재 교환과 그리고 그 앞서서 세원사 같은 경우는 잡혀갔던 사람들 포로 송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니은에서 4대 정책과는 상관없어요. 그 이제 명나라와의 관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걔네를 4대로 섬겼던 것도 아니고 그들도 우리 아니었던 거니까 서로 상관없고요. 디귿에서 외교사절 조선의 선진문화 전파받죠. 리을에서 일본에서는 이제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새로운 정권 들었으면 뭐 미국 대통령이 우리에게 축하 전화를 보내주기도 하고 또 대통령이 와가지고 현직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막 힘을 실어주기도 하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일본에서도 막부 정권의 최고 장인 주군이 바뀔 때마다 이제 조선에서 파견되는 사절단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인 거예요. 자, 거기 이제 562번에서 옳지 아니하는 것은 외교사절이라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눈에 띄는데 특히나 일본 사람들이 밑에 줄 가운데에 보배로 여기어 맨 밑에 줄 감사의 성의를 표시하였다. 그러니까 일본에 우리가 보낸 사절단 하면 통신사 말고도요. 수신사라든지 조사시 찰단이 있는데 수신사와 조사시 찰단은 우리가 개항 이후에 배우러 간 거잖아요. 그러니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면 통신사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19세기 초반까지는 12회 보냈습니다. 맞죠? 정한론이란 게 한반도를 쳐들어가자는 건데요.
이 통신사와 정한노는 상관이 없어요. 통신사가 19세기 초반에 끊겼다고 했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19세기 초반에 개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876년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그들과 문호 열고 교류를 하게 되는데 그 사이 이제 일본은 개항을 하면서 우리는 조선과 달라. 근데 조선이 우리와 교역을 안 하려고 해? 그럼 걔네들 정복하자. 그래서 자, 여기서 말하는 개항이라고 하는 건 일본의 개항을 말합니다. 일본이 개항하고 난 다음에 한반도 정복을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이 시기가 일본에서는 격변의 시기인 거죠. 자, 우리 답이 2번이고요. 3번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미국 대통령이 와서 우리 대통령에게 힘 실어주는 것처럼 일본에서 막부가 변화될 때마다, 그러니까 막부의 쇼군이 바뀌는 거. 막부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일본은 외란 이후에 에도 막부 하나거든요. 그래서 막부의 최고짱, 쇼군이 바뀔 때마다 권위 높여주더라.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요. 이 19세기 초반에 통신사를 반대했던 것 중에 이유가 뭐냐면 18세기 말 이렇게 되면 그들이 네덜란드랑 막 교육하고 이러면서 새로운 문화도 좀 많이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계속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려면 자기 것에 눈을 뜨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의 것에 대한 거부감, 그러면서 자신들의 것에 대한 연구 이런 게 좀 더 생기는 거죠. 그걸 바로 이제 국학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18세기 국학이고 그들도 18세기 국학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통신사가 중단이 되는 거죠. 자, 563번에서부터는요. 우리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전쟁 치르면서 훈련 도관 같은 경우는 전쟁 치르면서 소고군도 전쟁 치르면서요. 군사 개편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거 보는 거예요. 단 여기서 말하는 건 전기가 아니라 조선 후기 군대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563번도 되게 중요한 사료인데요. 거기 맨 밑에 유성룡이라고 나왔죠. 그쵸? 임진왜란 시기 때 중요 정치인이었고요. 그래서 거기 중간에 따옴표 이렇게 보시면 한 사람당 하루에 2대씩 준다 하여 모집하면 응하는 이가 모여들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줄 조총, 창칼 이런 게 나왔어요. 조총을 다룰 줄 알면 포수고 창칼을 다루면 살수고 사는 활, 향사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산의 활을 말하니까 답이 그래서 3번 되겠습니다. 훈련 도감이에요. 자, 565번 군사제도인데 조선 후기입니다. 1번 오군영은 그랬는데요. 훈련 도감을 비롯해서 나머지 4개 더 나오죠.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이영. 훈련 도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이영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거 다 언제 만들어지냐면 인조 때 3개, 숙종 때 하나. 결국 서인 정권이에요. 두 번째가 답입니다. 그쵸? 이거는 전쟁하면서 했으니까 전쟁하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조 때 맞고. 3번에서는 진광과 재승방략을 위치 바꿔주시고요. 4번에서 소고군은 양반에서부터 노비까지인데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양반이 점차 빠져버리게 됩니다. 5번에서 정조는 이라고 했는데 오군영이 아니라 장용영입니다. 예, 오군영이 너무 서인 위주로 돌아가니까 장용을 만든 것이고요. 566번 군사기구 옳은 것 그랬어요. 이거 지금 임진왜란 때라고 했죠.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이영은요. 인조와 숙종 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호란이랑 관련돼 있거나 아니면 전쟁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건데 여기서 나오는 임진왜란 때라고 했으니까 훈련도가 1번 후금과 항쟁 과정에서 폐지 아니죠. 훈련도감은 뒤에까지 계속이에요. 조선 후기 때. 그래서 우리 개항 과정에서요. 이모군란 벌어졌죠. 그때 90군인들이 바로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2번에서 지방방어 아니에요. 이들은 중앙군이에요. 지방군은 소고군 체제. 3번 양반에서 노비까지는 소고군. 4번 장기간을 근무하고 일정 급료를 받는 상비군이다. 그렇죠? 그들은 아예 직업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주둔하고 있겠죠. 상비군. 이 상비군에 이제 반대되는 게 번상병. 1년에 몇 달씩 올라가서 근무하는 이런 형태를 번상병이라고 불러줍니다. 5번에서 병농일치, 농병일치 아니에요. 이들은요. 돈 줄 테니까 모여라 이래서 만든 모집병사들, 모병제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남아있는 건 외란 이후의 전개 과정인데요.
자. 잠시만요. 네. 자, 마이크가 약간 문제가 생겨서 다시 달았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567번 문제부터는 외란 후 들어갈게요. 일단 외란 이후의 정치를 얘기할 때는 광해군에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시기 같은 경우는요. 이때 정권이 누구인지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 광해군 시기 때 정권이라고 하면 북인 정권이죠. 그리고 그 이후 쭉 같은 경우는 서인 정권이 되겠더라. 자, 광해군 같은 경우는 전쟁의 복구 사업을 위해서 양안, 호적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조선 16세기가 되면 이미 조세 제도도 흔들리게 됩니다. 특히 박람회 문제가 되게 심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특선물 내지 말고 쌀로 내라라고 하는 대동법 실시하게 되고요. 허준에게 동의보감 집필하게끔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일본과 중국과의 외교 관계인데 일본과 외교 관계 회복되죠. 이게 바로 기후약조. 조심할 건 그렇다고 해서 일본과 그 전에 선조 때 교역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교역이라기보다는 선조 때는 통신사를 통해서 외교 관계를 일단 그래도 끌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조 때는 아예 교류를 안 했다라는 부분은 아예 틀린 거고요. 자, 중국과의 관계 속에는 중립 외교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명나라 후금 양날에 걸치게 나오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게 강옥립의 전투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명나라를 위해서 파병을 하긴 했지만 계속 전쟁에 패하다 보니까 강옥립이 결국 후금한테 항복을 하게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광해군의 외교 정책에 반발해서 서인들이 인조를 내세웠죠. 그래서 그들이 추진하는 정책은 기본적으로는 친명배금이다. 기본적인 것은 친명배금. 결국 그것 때문에 두 번에 걸친 호란이 일어나는데 처음에 호란이 일어날 때는 형님하고 끝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처음부터 뭐라고 우리에게 욕을 했냐면 4대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청나라가 우리에게 4대를 요구를 하자 이거 어떡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외교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주화파와 4대 관계 말이 안 된다, 싸우자라고 얘기하는 주전파. 질문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척화라고 하는 건 주화에 들어갑니까? 주전에 들어갑니까? 척화는 여기에 들어가요. 화해를 주장하는 거고 전쟁을 주장하는 겁니다. 화해를 배척하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이때 주화파의 대표적인 사람은 최명길. 제가 최명길은 뭐라고 했냐면 명이 길더라. 화해를 주장했으니까 명이 길 수밖에 없죠. 반면에 주전파의 대표적인 사람은 김상원. 여담이지만 김상원이 참고로 최명길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괜히 말씀드렸네요. 윤집, 고집 있어 보이죠, 그쵸? 그래서 결국 명분론에 입각해서 전쟁을 얘기했으나 주전파가 싸우자 해서 싸웠죠. 하지만 결국 45일 만에 항복하면서 4대 관계를 맺게 되더이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가 기본이고 여기 하나 더 엎어두게 있습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 이괄해난이에요. 인조 옹립 이후에요. 농공 행상에서 불만을 품었던 이괄과 그 측근 세력들이 난을 일으켰는데 이괄의 난은 실패로 끝났지만 남아있는 세력들이 후금에 넘어가서 조선의 이러한 인조 반정이라든지 이러한 외교 정책에 대해서 일러 바친 거죠. 그러면서 정묘호란 터진 겁니다. 순서 조심하시고요. 자, 인조의 아들이었던 효종 같은 경우는 청나라 불모생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청나라에 대한 반감이 되게 컸었고 그래서 효종 시기 때는 북벌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그 북벌론은 두 가지 관점을 들어가셔야 돼요. 일단 왜 북벌론이 났을까? 이거예요. 우리가 비록 니들에게 전쟁은 졌지만 문화적으로 우리가 니들보다 더 우월해. 이게 있었기 때문인 거고요. 군사력보다는 이것 때문인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뒷받침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송시열과 송중길 같은 사람들. 대표적인 저기 제야 산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완이 있는데 그래서 이 시기 때요. 오군영 중에서 특히 어영청 있잖아요. 이거 엄청 숫자 많이 늘었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키워둔 군대를요. 나선 정벌에 2번 투입하기도 했었고요.
자, 이렇게 숙종시킬 때는 대보단과 만동묘라고 하는 걸 설치했는데요. 단,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묘, 말 그대로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임진왜란 때 우리에게 군대에 보내졌던 명나라 신종을 제사 지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단상을 어디다 만들었냐? 저기 창덕궁 뒷뜰에다가. 앞에다 만들어두면 보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다가 이것도 청나라한테 소식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청나라 뒷뜰에다가 만들어둔 거고, 만동면은요 저기 속리산에 있는 또 계곡 안쪽에다 만들어둔 겁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대보단 같은 경우는 이건 일제강점기쯤 그 직전에 폐쇄됐기 때문에 물어보진 않는데, 만동면은 언제 문 닫았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거 흥선대원군 시기 때요. 흥선대원군이 전국에 있는 서원 47개 남기고 다 문 닫아버렸잖아요. 그때 여기도 문 닫아버립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568번 문제가 풀리겠죠? 거기서 일단 가장 선두에 지금 나와야 될 게 인조반정 나오고, 그리고 농공생산의 과정 속에서 이괄이 불만을 품은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세력들이 후금에 가서 인조가 광해군 몰아냈대요. 이런 거 알려주는 거죠. 정묘호란, 병자호란, 나선정벌. 그래서 2번입니다. 자, 569번. 이거 문제 조심하세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사이 시기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요, 여기. 여기서 끊어가지고. 그럼 일단 생각나는 게 임진왜란은 선조고 인조 때는 정묘호란까지였으니까 일단 광해군이 핵심이겠구나. 그리고 인조에서도 초반 쪽 들어갔겠구나 생각나겠죠? 자, 일단 기억에서 선조가 외란이 끝나기 전에 사망했다 그랬는데 선조는 외란 끝나고도 살아 있었고 통신함까지 다 파견하고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아마 광해군이 1601년인가부터 통치를 했을 거예요. 자, 끝나고 난 다음에 살아 있었으니까 틀린 거고요. 그 다음 니은에서 광해군을 추종한 북인은 동인 중에서 이황문의를 제외한, 그죠? 제외한 조식과 서경덕 쪽입니다. 봤고요. 디귿, 광해군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말려들지 않는 실리적인 외교 정책을 펼쳤더라. 그러니까 이건 명분보다는 실리 쪽이니까 이거 맞죠. 리을에서 인조 반정으로 권력을 잡은 서인 정권은 광해군의 대외 정책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뒤집었죠. 그래서 2번인 거고. 또 여기서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570번도 가와 나라 그러니까 전체 시점이 나오는데 먼저 가를 봤더니 왜군은 명에게 휴전을 제의하였다 이렇게 났어요. 명나라도 파병했고 이순신이 활약했으니까 그러니까 전쟁의 판도가 바뀌어지는 시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광해군을 몰아내고 라고 했으니까 나가 지금 이거예요. 나가 지금 여기 경계예요. 결국은 전쟁 후반부부터 광해군 시기까지예요. 1번 청나라부터 군신관계를 요구받은 건 정묘호란 이유고,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가 요게 답이죠. 3번은요 이거 숙종시기 때 백두산 전기를 세운 거고요. 4번 개의 약조는 세종시기예요. 시점 조심하시고요. 자, 혹시 571번 틀리셨습니까? 거기 보면 내가 비록 부덕하더라도 일국의 국무 노릇을 한 지가 여러 해가 되었는데 누구가 나를 어미로 여기지 않고 품속의 어린 자식을 빼앗아 죽였으면 나를 유폐시켰다. 서궁에다가 가둬버렸대요. 나는 임목대비입니다. 그럼 임목대비를 가둬버린 사람은 누구냐? 광해군이에요. 그래서 광해군 같은 경우는 자신의 친형이었던 임해군 제거했었고요. 또 선조가 외란 끝내고 난 다음에요. 다시 또 재혼해가지고 영창대군이라는 어린 동생을 얻었죠. 그리고 영창대군의 엄마였던 임목대비 서궁에 유폐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죽였고요. 자, 그럼 이제 결국 이제 광해군을 물어봐요. 북벌운동을 전개한 건 효종이고, 이괄의 날을 진압한 건 인조고, 동의보감을 편찬하게 했고, 대동법을 일단 처음 시행하는 거고, 그래서 4번.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죠. 네. 자, 573번, 74번, 75번 문제는요. 지금요. 똑같은 사료를 가지고요.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 이 위에 있는 사료가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화이가 나라를 망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옛날부터 그러하였으나 오늘날처럼 심한 적은 없었다. 이걸로는 힌트가 안 돼요. 이거 도대체 강화도 조약 체결하기 전인가? 헷갈리죠. 그쵸?
명나라는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부모의 나라이고 노적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부모의 원수입니다. 여기서 강화도 조약이 아니라 외란 끝나고 난 다음의 상황이구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또 인조실록이라는 것도 나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거 지금 서인의 친명배금이에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서양의 종교라든지 물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역했을 때 어울리지 않다. 이거는 이제 강화도 조약 시기쯤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명나라를 부모의 나라다라고 얘기했던 건 서인의 친명배금. 자, 그럼 이제 574번을 한번 봐주세요. 다음 주장이 제기된 시기라고 했으니까요. 일단 거기서 기유약조가 나왔으니까 이 기유약조가 광해군 시기인 거예요. 제가 아까 광해군이 1601년부터 그랬는데 1609년부터입니다. 광해군이. 자, 그러면 광해군 시기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인조반정 이후에 서인들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라가 되는 겁니다. 인조반정 이후에. 575번. 그래서 서인들이 어떻게 했는데요? 기억. 대보단을 세우고 명나라 황제를 제사 지냈다. 그쵸? 니은에서 국왕의 친위군과 수도를 정비하는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오군영을 말해요. 이 오군영에서 어영청, 총윤청, 수어청 이거 계속 만든 거예요. 결국 후금이 쳐들어오지 않을까? 뭐 이런 것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군영 설치도 맞고요. 디귿에서 병장도설이라고 했는데 병장도설은 성종시기 때 나왔던 병서입니다. 거기다 이제 속자가 붙어 있으면 속대전, 속병장도설 이거 들어가면 다 영조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상관이 없고요. 리을에서요. 오위제라고 했습니다. 오위하면 조선 전기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좀 쉬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전후기를 구분하는 것이 일단 중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76번. 이거 문제가 좀 오래돼서 그런지 문제 좀 별로이긴 했어요. 아마 여러분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요. 17세기에 발생한 두 차례의 호란에 관한 설명입니다. 잘못된 것은 1번 정묘호란 시 조선은 척화주전론으로 일관하였다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정묘호란 당시 맞지 않나요? 서인들이 권력 잡아서 그들은 처음부터 친명배금이었잖아요. 그들이요. 맨 처음에는 그냥 조용히 전쟁 안 하려고 하는 쪽이었는데 물론 이 광해군의 이런 정치에 대해서 반발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처음에는 그래도 조금 유지하려고 하다가 후금이 갑자기 황제 이렇게 해버리자 이건 뭐니 이러면서 더욱더 적대적인 정치를 추진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는 이 보기 1번을 기억하라고 식을 넣은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넣은 건 아니고요. 그거보다는 나머지 2번, 3번, 4번이 잘 나오는 거라서 제가 보려고 넣은 거지 보기 1번이 이거 자주 나와서라든지 꼭 기억하라고. 인조가 처음부터 반발했다고는 아니다. 뭐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발했던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라고 넣은 건 아니에요. 4번에 나와 있는 복수 설치 있잖아요. 복수는 말 그대로 복수인 거예요. 복수하겠다. 설치는 서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에 대해서 서력하겠다. 그게 뭐예요? 북벌론이잖아요. 됐죠? 자, 그래서 휴정연간 복수 설치라는 정책 의식이 대두되어서 북벌론이 제기되었다. 유지될 수 있었다. 복수 설치, 그거 하나 기억시키려고 1번 보기를 보여드렸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77번. 지금 여러분들 조선 건국이니까 태종 거고 을묘 외 변은 명종인 거고 광해군 측에 했으니까 나시기는 결국 그러니까 선조 시기가 메인이 되는 거죠. 광해군에서부터 단은 이제 광해군인 거고 라는 인조 반정에서부터 병자 호란 전까지인 거니까 인조네요. 일단 기억에서 보면 삼포계양은 세종인 거죠. 니은에서 수신사를 파견했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일본에다 보낸 게요. 통신사 하다가 나중에 개항하고 난 다음에 수신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876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시기적으로 말이 안 되죠. 막부의 요청으로 우리가 일본에 보낸 건 통신사를 보낸 거고요. 이건 우리가 개항 이후에 배우려고 보내는 거예요. 다른 거죠. 자, 그다음 디귿에서 명과 후금 사이 중립 외교다 그러면 광해군 맞으니까 다가 되죠. 그 다음 신리를 추구하는 주화론이라고 했는데요. 신리를 추구한다 그러면 중립 외교. 일단 이거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도 그냥 싸우지 말고 외교적인 것으로 가자. 그런 면에서 신리가 되겠죠. 하지만 전국을 주도했던 것은
청나라는 오랑캐다. 그러니까 싸우자란 쪽입니다. 그래서 병자호란 초반 때도 싸우려고 했던 거고 그들이 물론 전쟁에서 패배했지만 이런 문화적 우월성 때문에 북벌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들이 주도하였다라는 표현 자체가 틀렸어요. 그래서 답이 2번인 거죠. 자, 그 다음에 578번 다음 반정을 주도한 정치 세력의 대외 인식 그랬는데 위에서 두 번째 줄 임해군, 영창대군을 죽였고 대비를 서국에 유폐하였고를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에 반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반정을 주도한 거야. 이건 서인들이 생각하는 인식인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명나라 신종에게 제조 지은을 갚기 위해 만동묘를 설치하였다가 이건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이런 명문론에 입각한 대외 정책 찾아주면 되는데 2번에서 중립외교 주장한 거 3번에서 후금과 친선을 도모하였다. 4번에 신뢰를 추구했다. 이거 2번에 4번 다 북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문제 풀어보시면 이 왜란 이유 같은 기본적인 큰 틀은 북인과 서인의 노선 차이. 신뢰를 위주로 가냐 명분을 위주로 가냐 그 노선 차이를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580번 갈게요. 호란에 대해서 옳지 아니하는 것은 1번 윤집 등 성리학자들은 주화론, 최명길은 주전론이라고 했는데요. 명이 길어서 화해를 주장한 거고 고집이 있다, 전쟁을 주장한 거고 그래서 답이 1번. 자, 2번에서 이괄의 일파는 후금의 조선 침입을 종용하였다. 이게 2005년도 성관이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2005년도 576번 문제 있죠? 거기 똑같이 나와 있던 보기였어요. 3번에서 정묘호란의 결과 조선은 후금과 형제의 관계를 맺은 거 맞죠? 그리고 조공과 국경지대에서 관무역, 그러니까 개시무역을 말합니다. 조선 후기의 개시무역이죠? 그거 말하고요. 그 다음에 4번에서도 또 복수 설치, 이게 2005년도 그 아까 이상했던 문제에 똑같이 576번 보기 있었던 거 똑같이 또 났습니다. 자, 그래서 복수 설치, 북벌론의 사상적 배경 아니면 이제 모토가 됐던 것이 하나가 문화 우월성이고 또 하나가 복수 설치입니다. 581번에서요. 지금 여러분들 그 지역 1번 답이 안 되는 이유가요.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 적군 싸웠다 이랬는데 이거 이제 매소성이나 기벌포니까 경기도 연천이라든지 금강 쪽에 나와야 되죠. 해당하지 않고요. 김인우가 살리타를 죽였다 그러면 이거는 용인 쪽에 용인 쪽이니까 해당하지 않고요. 정봉수가 의병을 일으켜서 후금의 근대를 물리쳤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정묘호란이랑 관련돼 있죠. 호란은 후금이 쳐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위쪽 지역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평안도 지역. 4번에서 신돌석이라고 하면요. 태백산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쪽. 경상북도랑 강원도 아래쪽에서 활약을 했으니까 지도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3번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잘 풀리셨어요? 다음 시간 조선 전기의 경제 분야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